자아 이미지는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하기 어려운 것과 쉬운 것,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반응하는 방식까지 마치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 온도 조절기처럼 분명하고 과학적으로 컨트롤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나는 수학머리가 없어서 수학을 못해. 나는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운동을 못해. 게을러서 늘 이 모양이야. 나는 어차피 안 돼. 혹시 이런 생각과 말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말들이 나의 무의식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학을 못하는 사람, 운동을 못하는 사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과 같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인식을 자아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이 자아 이미지를 바꾸면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의 고전이라 불리는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입니다. 1960년대에 출판된 이후 60년 동안 전 세계 3,5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간 전설적인 책인데요. 요즘 잘 나가는 자기계발서들이 이 책을 기반으로 쓰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다루는 핵심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였던 저자는 수많은 환자들의 상담과 수술을 하면서 무의식에 깔린 잘못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믿음 때문에 스스로를 부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믿는 자아 이미지에 따라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외모의 교정보다는 왜곡된 내면의 자아 이미지를 바꾸는 마음의 성형 수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의학과 심리학, 뇌과학 등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자아 이미지를 바꾸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 결과 진정한 변화를 위한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성공 이론을 창안합니다.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는 이 책의 원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이론의 요점은 만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아상을 더 나은 모습으로 향상시킨다면 더 성공적이고 충만한 인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자아 이미지만 제대로 설정해 놓으면 의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자아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마음의 성형 수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자아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내 안에 있는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법을 알 수 있는 제1장 자아 이미지부터 바꿔라, 제2장 이것이 진정한 자아 혁명이다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자아 이미지부터 바꿔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자아 이미지는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대부분 과거의 경험, 성공 또는 실패, 모욕감, 승리감, 자신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아가 만들어진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이 일단 형상화되면 개인적인 면에 관한 한 그것은 진실이 된다.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의심하지 않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한다. 자아 이미지는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하기 어려운 것과 쉬운 것,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반응하는 방식까지도 마치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 온도 조절기처럼 분명하고 과학적으로 컨트롤한다. 개인의 모든 활동, 감정, 행동, 능력은 자신이 만들어낸 자아 이미지와 항상 일치한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에 유의하자. 이 말은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아 이미지에 반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자아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뚱뚱한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단 것을 좋아하고 정크푸드를 끊지 못하며 항상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댄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체중을 감량하거나 조절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뛰어넘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그것으로부터 탈피할 수도 없다. 혹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두 손가락 사이에 감겨 있다가 슬며시 풀려버리는 고무밴드처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맞춰서 행동하게 된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하거나 의지를 불태우더라도 자아 이미지에 반하는 행동은 사실상 할 수가 없다. 또한 자신을 실패한 인간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도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그리고 설사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실패하고 만다. 또 자신을 부당한 희생자라고 여겨 항상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상황의 예로는 골프 경기, 세일즈, 대중연설, 체중 감량, 인간관계 등을 꼽을 수 있다. 자아 이미지의 조절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금 설명하는 스냅백 효과들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스냅백 효과는 갑작스러운 반동을 통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물리적인 현상을 가리킨다. 자아 이미지는 우리의 전체적인 인격과 행동, 심지어는 환경을 형성하는 전제이자 기초이며 우리 삶의 밑바탕이다. 그 결과 우리의 경험은 자아 이미지를 증명하고 이를 강화시켜 악순환이 계속되거나 좋은 일만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일단 자아 이미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학생은 성적이 오르고 세일즈맨은 영업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된다.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것은 머리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 그것은 모욕적인 말이다. 모든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생각의 틀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는 편이 보다 생산적인 표현일 것이다. 이 생각의 틀이 바뀌면 자아 이미지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잠재 능력과 경험을 자극시켜 아주 색다른 결과를 이끌어낸다. 자아 이미지는 바뀔 수 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수많은 사건과 사례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아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들어서 자아 이미지를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자아 이미지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습관이나 인격, 삶의 방식을 바꾸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을 바꾸려는 모든 노력이 자아보다는 자아를 둘러싼 외부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환자들이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곤 했다. 긍정적 사고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미 다 해봤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자신의 습관 또는 성격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절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예수는 헌옷에 새천 조각을 덧대거나 낡은 부대에 세수를 담는 행동의 어리석음을 경고한 바 있다. 긍정적 사고는 예전과 똑같은 자아 이미지에 새로운 천조각 같은 것을 덧대는 정도로는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사실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기란 불가능하다. 수많은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자아 이미지가 변하면 새로운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다른 일들도 손쉽게 성취된다. 자아 이미지 심리학의 선구자인 프레스콘 레키 박사는 최초로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설득력 있는 실험을 수행했다. 그는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학습하는데 애를 먹는다면 이는 그 과목을 배우는데 자신을 일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론을 펼쳤다. 만약 학생들이 자아 이미지를 변화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학습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믿었다. 실험 결과 그의 믿음은 옳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단어 시험에서 100개 중 55개의 철자를 틀려 낙제점을 받았던 학생이 다음 해에는 평균 91점을 받아 교내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다. 학점이 나빠 학교를 그만둔 한 남학생은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해서 전과목 A 학점을 받는 우등생이 되었다. 라틴어 수업에서 4번이나 낙제점을 받았던 한 여학생은 학교 상담교사와 이야기를 3차례 나눈 뒤 84점으로 라틴어 과목을 수료했다. 시험 당국으로부터 영어를 구사할 능력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던 한 소녀는 다음해 문학상 시상식에서 표창장을 받았다. 그 학생들이 낙제했던 이유는 아둔하거나 기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문제는 부적절한 자아 이미지였다. 저는 수학적인 개념이 없어요. 저는 천성적으로 철자에 약해요. 한마디로 그들은 점수와 실패를 동일시했던 것이다. 그저 시험에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실패자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과목에서 낙제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낙제생이에요 라고 말했다. 자아 이미지의 발견으로 현실적 불일치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아 이미지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를 결정짓는 공통 분모이다. 자아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다음과 같다. 진정으로 산다는 것, 다시 말해 합리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진실의 바탕을 둔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적합한 자아를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자아를 발견해야만 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나 감추는 것 없이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들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 자신의 자아 이미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이버네틱스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잠재의식이 단순한 정신이 아니라 그 정신에 의해 사용되고 인도되는 뇌와 신경체계로 구성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일종의 목표 지향적인 메커니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 즉 인간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이 기계는 기본 원리로만 따진다면 전자자동 제어 장치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 기계는 지금껏 인간이 상상한 그 어떤 컴퓨터나 유도 미사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복잡하고 경이롭다. 오늘날 인터넷과 휴대폰, TV에 수백 개 채널을 송신하는 인공위성 등 온갖 전자기기와 컴퓨터 기술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구체화된 뒤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쉽게 잊곤 한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을 외적으로 실현하는 능력뿐 아니라 이 시스템을 내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울 능력도 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창조적인 메커니즘은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것은 성공과 행복, 불행과 실패 등 우리가 설정한 삶의 목표에 따라 자동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작동한다. 즉, 성공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성공 메커니즘이 스스로 작동하고 부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비인격적인 실패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뇌와 신경체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 우리의 일부가 된 무의식적인 이미지로 계속해서 생각을 이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도 기업가, 정치가, 프로 운동선수, 임산부들과 똑같이 자신만의 목표가 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든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노력하는 목표든 관계없이 말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다른 메커니즘처럼 이 역시 분명한 목표와 대상,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과제를 부여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각자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이 스스로 상상력을 활용해 만들어낸 정신적인 이미지를 향하도록 만든 것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목표의 이미지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자아상이다. 자아상은 어떤 목표든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한다. 다시 말해 가능성의 영역을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집하는 생각, 믿음, 해석 같은 정보와 데이터를 사용한다. 우리는 미리 설정된 태도와 상황에 대한 해석을 통해 창조적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문제를 설명하고 해석한다. 즉, 우리 자신이 덜 중요하고 열등한 존재이며 가치 없고 무능하다는 부정적 자아 이미지로부터 나온 정보와 데이터를 창조적인 메커니즘에 전달하면 이 데이터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고 실행에 옮겨져 객관적인 경험의 형태로 그 해답을 내놓는다. 누군가가 아주 어처구니 없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런 통제 메커니즘과 잘못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내부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 상황에 반응하기 위해서 저장된 정보나 기억을 이용한다. 때때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그것의 진실성이나 유용성이 사라진 후에도 우리 머릿속에 오래도록 이용 가능한 상태로 남아 대기하게 된다. 다음은 미친 뇌가 나를 움직인다에서 인용한 글이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거야. 우리는 10살 때쯤 학교에서 수학 퀴즈 시험에 낙제점을 받았을 때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이득, 즉 우리 내부의 잠재 기억이 되어 평생은 아니더라도 수년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된다. 그런 기억이 아무런 의미 없이 지워지기보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는 이유는 잠재 기억, 달리 표현하면 자아 이미지에 각인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권위적인 존재, 강도, 반복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기는 아버지에게 듣는 말은 조금 신뢰가 떨어지는 누군가가 들려주는 말보다 훨씬 무게감 있게 들린다. 가령 아버지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꾸짖는다면 이때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또 아버지와 같은 권위적인 인물로부터 반복해서 듣는 말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 일단 이런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지면 자기 통제 메커니즘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 혁명이다. 내 안에 있는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키자.
다람쥐는 나무 열매를 모아 저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안다. 봄에 태어난 다람쥐는 겨울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도 가을이 되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할 겨울을 대비해서 부지런히 나무 열매를 저장한다. 새들 역시 마찬가지다. 새들은 둥지 만드는 방법을 배울 필요도 없고 비행을 위한 코스를 배울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새들은 수천 마일을 날며 때때로 바다를 횡단하기도 한다. 그들에게는 날씨를 알려주는 신문이나 TV도 없고 따뜻한 지역을 찾아야 할 때 길을 알려주는 탐험가나 앞길을 개척한 사람들이 펴낸 책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은 추운 날씨가 찾아오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있으며 따뜻한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는 동물에게 그들을 이끌어주는 일종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본능을 분석해보면 동물들이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능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동물들은 성공 본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복잡한 성공 본능을 지니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을 뿐이다. 신은 인간을 대충 만들지 않았다. 우리는 특히 이런 점에서 은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동물들은 목표를 선택할 수 없다. 그들의 목표인 자기 보존과 번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즉, 동물들의 성공 메커니즘은 우리가 본능이라고 부르는 목표 이미지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에 인간은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창조적인 상상력이다. 인간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 또 인간은 창조자이기도 해서 상상력을 활용해 다양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오직 인간만이 상상력을 이용해서 성공 메커니즘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 동물들은 고정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은 소프트웨어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출력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을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의식적인 결정에 상상력을 통한 목표 또는 대상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더해지면 자아 이미지의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자기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창조 메커니즘이 시인이나 발명가 또는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상상력은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으로 작동한다. 비록 상상력이 언제 어떻게 창조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대의 진지한 사상가들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상상력의 잠재된 힘을 깨닫고 잘 활용했다.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 우주의 비밀을 연 사람의 저자 클랜 클라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인간의 능력인 상상력은 신에 가장 가까운 능력이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철학자인 듀갈드 스튜어트는 이렇게 말했다. 상상하는 능력은 모든 인간 행동의 위대한 원천이며 진보의 주요한 근원이다. 이런 능력을 파괴한다면 인간이 처지는 짐승이 처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고집센 기업가로 알려진 헨리 카이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카이저는 자신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이유가 창조적인 상상력을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사용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상상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사이버네틱스란 말은 원래 배의 키잡이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우리의 자기통제 메커니즘도 자동적으로 어떤 목표나 대상 또는 해답을 추적하도록 만들어졌다.
이 책에서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자기 통제 메커니즘을 보다 잘 다루기 위해 자아 이미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자기 통제 메커니즘은 자동 성공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자동 실패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자기 통제 메커니즘이 우리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통과하면서 어떤 명령을 받아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느냐에 달려있다. 인간의 두뇌와 신경체계를 사이버네틱스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자기 통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행동이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네틱스의 이런 원리는 인간의 두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런 새로운 개념을 앞으로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는 인간을 컴퓨터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사용 가능한 컴퓨터를 한 대 더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이 컴퓨터 같은 기계적인 자기 통제 메커니즘과 인간의 두뇌를 비교해 봄으로써 그 유사점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연필을 짚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지나 의식적인 사고 때문이 아니라 자동 메커니즘 때문이다. 의식적인 사고는 목표를 선정하고 욕구를 불러일으켜 행동에 옮기도록 유도하며 손이 자동으로 방향을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자동 메커니즘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때 자동 메커니즘이 그 일을 떠맡는다. 우리는 그전에도 연필을 집어들거나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동 메커니즘은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해답을 스스로 알고 있다. 이후 자동 메커니즘은 눈을 통해 뇌까지 전달되는 피드백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때 눈은 그 거리는 연필을 집을 수 없는 각도야 라고 말한다. 이런 피드백 데이터로 우리의 자동 메커니즘은 손이 연필에 닿을 때까지 계속 동작을 수정할 수 있다. 연필을 집어드는 것은 아마 그다지 흥미로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는 단지 연필을 집어들거나 다른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동일한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그 과정을 소유하고 계속 사용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목표 성취 능력은 필요 없으며 부족하지도 않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연필을 집어들 능력만 있다면 수많은 청중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으며 호소력 짙은 광고 문구를 쓸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으며 골프를 치고 이름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미 과정을 소유한 것이다. 이제 막 근육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 아기는 딸랑이를 잡을 때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동작을 수정한다. 아기에게는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가 전혀 없다. 따라서 아기들은 손을 앞뒤로 이리저리 흔들면서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더듬어 나간다. 일단 그런 방법을 배우고 난 뒤에는 수정 자세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세밀해진다. 또 이제 막 운전을 배운 사람에게서도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는 지나치게 자세를 많이 수정하기도 하고 앞뒤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배운다. 일단 올바르고 성공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이는 미래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 우리의 뇌리에 기억된다.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자동 메커니즘은 성공적인 반응을 되풀이한다. 즉 성공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성공은 기억하고 실패는 잊어버리면서 우리는 습관처럼 성공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높은 실적을 거두는 세일즈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객의 반응과 관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간적인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대화를 진행한다. 이런 반응은 습관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본능적으로 내면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 이 지점에 도달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해답이 이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찾기 시작해야 한다. 위너 박사는 저서 인간의 인간적 활용에서 이렇게 말한다. 과학자는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여기는 문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면 태도가 변한다. 그는 해답으로 향하는 길의 절반은 와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의 목표나 성취해야 할 목적 또는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찾아내야 할 해답을 염두에 두고 창조적인 일을 시작한다면 그것이 성취되는 시기를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다. 만일 진정으로 사업할 의지를 갖고 있거나 강한 의욕을 가지고 문제를 다각도로 관찰하며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면 창조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두뇌 속 스캐너가 마음 어딘가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며 해답을 찾는다.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은 여기저기서 아이디어나 사실 혹은 이전의 경험을 끌어오고 그들과 관련 있는 내용을 의미 있는 전체로서 하나로 묶는다. 즉 불안정한 상태가 채워지고 방정식이 완성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런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을 생각하는 무심한 순간에 갑자기 떠오르거나 심지어는 잠자는 동안 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제까지 답을 찾아 헤매던 것이 직감적으로 이해되어 정답으로 인정받는다. 수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고 좌절감을 느낀 부모나 선생님은 종종 이 아이는 아인슈타인이 아니잖아요 같은 부정적인 말을 던진다. 하지만 아인슈타인도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생각의 탄생이란 책을 보면 아인슈타인의 동료들은 그가 상대적으로 수학에 약했으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수학적 계산을 하는데 동료 수학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한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수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수학 실력은 당신보다 훨씬 못하니까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아인슈타인의 업적 대부분은 비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력에 힘입은 바 크다. 아인슈타인에 관해 내가 읽은 모든 것을 분석한 결과 그는 사이코사이버네틱스를 제대로 활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론상의 추론을 마치 실제로 얻은 결과처럼 생각했으며 그 계산 수치를 자신의 자기 통제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에게도 넘겨주었다. 나는 아인슈타인이 상상력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자기 외부에 있는 광대한 지식과 연결했다고 확신한다. 그는 훌륭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업적은 상상력을 통해 지식, 교육, 경험, 기술 등의 한계를 넘어선 훌륭한 사례일 것이다. 만일 우리도 원한다면 분명 아인슈타인처럼 할 수 있다. 사이코사이버네틱스를 활용해 자신이 지닌 한계를 넘어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정확한 목록을 작성한 후 자아 이미지를 분석한다. 2. 자아 이미지에 들어있는 제한되고 잘못된 프로그램을 구별해서 이를 우리의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바꾼다. 3. 자아 이미지를 재프로그래밍하고 관리하는데 상상력을 활용한다. 4. 자기 통제 메커니즘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자아 이미지와 상상력을 함께 이용한다. 이는 자동 성공 메커니즘처럼 작동하면서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 뒤로 물러서는 행동을 포함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게 한다. 5. 비록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나 정보 또는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거대한 검색 엔진처럼 자기 통제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의 무의식에는 어떤 자아 이미지가 깔려 있는지 궁금해졌는데요. 매년 새해만 되면 다짐하는 계획이 있다면,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도 성공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나의 의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자아 이미지부터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